다시 1147페이지 공자 철학의 분석이라는 소절부터 시작을 할 차례입니다. 읽어봐. 공자 철학의 분석. 라모트 르베예는 그렇게 읽지 말고 라모트 르베예. 라모트 르베예는 이교도들의 덕성에 관하여의 제2부 공자, 중국의 소크라테스에 관하여 라는 절에서 공자 철학을 다룬다. 일단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원용해 기독교 세계에서 훌륭한 이교 철학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 해도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어떤 철학이 우리 종교와 일치성을 가장 많이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다양한 철학 학파들을 검토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일반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그리스를 선호하지 않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숭상하게 하는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스키타이,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또는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간에 만물의 창조주인 유일신의 권능과 선을 가르친 모든 사람은 기독교적 신앙의 빛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선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많은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다음 이어서 한 중국인에 대해 말하는 이유다. 그런데 르베에는 이미 제1부 왕의 국가절에서 트리고와 마테오 리치의 보고를 근거로 중국인이 자연법에 대한 준수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미리 인정했었다. 트리고 신부는 중국의 선교사들 중 하나인 마테오 리치 신부의 비망록에 따라 많은 덕스러운 중국인들이 단순한 자연법의 준수와 그들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유일신의 특별한 원조에 의해 드물지 않게 구원받았음을 의심치 않는다. 르베예는 많은 중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유일신은 상제 개념을 이렇게 하느님 개념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르베예는 많은 중국인들이 기독교 없이도 단순한 자연법 준수에 의해 기독교도들과 유사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화두로 공자 철학의 평가를 게시한다. 이 신부들, 트리고와 마테오 리치가 확신하는 것처럼 내가 이 책의 제1부에서 이미 지적한 바는 적잖은 중국인들이 자연법의 순박한 준수 속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았고 드물지 않게 그들의 창조자의 자비와 특별한 지원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점이다. 트리고 신부가 자신의 이 견해에 대는 근거는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중국 민족이 겉으로 보기에 자연 본성적 빛을 이것을 자연의 빛이라고도 하고 본성의 빛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자연 본성적 빛을 하나 통합해서 정하겠어요. 라 루미에르 나뚜렐르 불어. 이 특이하게 이 글은 불어로 쓰여져 있어요. 나트릴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쉬운데. 가장 잘 따를 수 있게 되어 있고 종교 문제에서 오류를 가장 덜 범한 민족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이집트 사람들이 이전의 종교의식을 통해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었는지를 알고 있다. 반대로 중국 사람들은 놔둬.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상제라고 부르는 유일신만을 인정했다. 이것을 우리는 4000년 이상 된 그들의 연대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중국인들 가운데 상제를 배척한 이교도는 없었다. 나머지 행동들은 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것과 가장 일치한다. 르베에는 상제라고 한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어로 르루아 디 시엘이라고 해서 시엘르 하늘의 왕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 상제를. 네? 틀린 건 아니야. 왜 위 상제할 때 윗상자 쓰거든. 하늘 천상의 황제라는 뜻이야. 하늘의 왕이라고 번역했으니까 틀리지 않았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상제 앞에 또 두 자를 붙여서 황천상제라고 많이 불렀고, 옥황상제라고 하는 것은 도교에서만 쓰는 말이야. 도교에서 옥은 옥은 임금을 뜻하는 그런 보석으로 얘기하거든요. 황천상제의 황천은 뭐냐? 창천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창천. 창의 창은 푸를 창자야. 푸른 하늘과 황천길 할 때 황천은 달라요. 푸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고, 황천은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이고 상당히 철학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하느냐? 영어도 다르죠. 아까 창천은 더 스카이야. 그런데 이 황천은 뭐야, 영어로? 유진아? 헤븐? 맞았어. 눈 감땡감 하다 보면 맞는단 말이야. 황천은 헤븐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로만 많이 쓰죠. 우리도 그렇듯이 그들도 그렇다. 독일 말은 구분이 없어요. 이래도 힘멜 저래도 힘멜. 자. 르베에는 이어 중국에서 반신으로 섬겨지는 공자의 지위를 논한다. 동양이 가졌던 가장 선한 사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공자라고 불렸던 중국 사람이었으며, 중국 사람들은 공자에 대한 숭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서 공자상을 몇몇 제자들의 상과 함께 사당에 세워놓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공자를 신으로 여기지는 않으며 공자에게 기도를 드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상제 다음으로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믿는 위대한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공경하며 반신으로 여긴다. 르베예는 그가 공자를 중국의 소크라테스라고 부르게 된 두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이 철학자의 삶에 대한 여러 정황들 가운데 내가 공자를 중국의 소크라테스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공자가 세상에 태어난 시기로서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시기와 거의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80년 선배야, 공자가. 다른 거지. 또 공자보다 부처님이 100여 년 선배야. 제일 먼저 나타난 성인은 부처, 석가모니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이 순이야. 제일 뒤에 마호메트는 한참 600년에 나오는 거니까. 서력기원 600년이면 이 사람들은 기원전 사람들과 비교할 바가 아닌다는 거죠. 자. 트리고 신부의 계산에 따르면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 70년 이상 살았으므로 공자의 74세에 졸했죠. 공자의 사망 시기가 소크라테스 세대의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말할 것이 없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같은 세기의 중국과 그리스의 모든 이교도 중에서 가장 덕스러운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지금 우리에게 더욱 와닿는 도덕을 매우 주도 면밀하게 선양하기 위해 별로 유용하지 않은 학문들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공자가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하늘의 철학을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고 말할 수 있듯이 물리학, 천문학 및 유사한 학문들에 대한 호기심은 당시 이들에 의해 거의 무시되었다. 첫 번째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9세였을 때 공자가 사망해서 삶의 시기가 조금은 겹친다는 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따지고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것은 공자가 지식의 중심을 사물에 대한 암인 지물에서 사람에 대한 암인 지인으로 지식혁명을 일으킨 것과 소크라테스가 자연 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구호로서 인간의 도덕에 대한 알무로 선회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 자연 철학에서 도덕에 대한 인간은 도덕에 대한 알무로 선회했다 이 말이야. 자, 이게 이제 비슷한데 두 개가 지물은 인식론으로 아는 거야. 우리가 인식에서 아는 거야. 인식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뜻을 아는 거기 때문에 무민지의 백성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공자가 쓴 말 중에 지식은 무엇입니까? 번지르한 제자가 물으니까 지인이다.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해석학으로 아는 거예요. 해석학. 그래서 해석학의 방법으로 공자는 공감을 얘기했다. 사람을 알려면 공감력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해를 하는 거지. 설명과 이해가 다른 개념이야. 앞에 지물은 인식하고 설명한다고 그랬지. 여기는 이해하고 해석한다. 사람은.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같을 여자 밑에 계집녀의 입구, 같을 여자에 그 밑에 마음 심자를 쓰면 서자다.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평생 내가 한마디 말을 가슴에 지니고 살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공자가 그건 서다 그랬어요. 공감이다. 공자님의 방법은 저사가 그 제자가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의 방법은 부자지 도라고 그랬지. 우리 선생님의 방법은 충서다 그랬어요. 서가 여기서 공감이니까 공감에 충실한 것이다. 충성과 용서가 아니라 공감에 충실한 거, 일관되게 충실한 거. 그래서 이리관지하는 거. 그러면 해석학적인 지식인 인간과학은 두 가지를 포함하지 하나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크라테스 유사한 거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공자보다 훨씬 못한 게 소크라테스는 자연 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막 까요. 아니, 자연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막 비판해.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는 구호로서 이제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눈동자를 알려고 그러는데 도덕 철학으로 선회를 한단 말이야. 자연 철학에서 도덕 철학으로. 근데 도덕 철학도 자연과학처럼 연구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 계속. 해석학이라는 방법론을 몰랐던 거야. 칸트도 그래요. 그러니까 해석학 방법으로 인문사회과학 철학을 하지 않은 시대의 모든 철학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뭐야? 다 개똥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네? 인간과 인간 사회는 오로지 해석학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고 자연지물은 인식론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인식론적으로 접근해서 알려고 하는 게 뭐냐?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 사물에 대해서는 첫째는 속성들을 알려고 그래. 짠지, 큰지, 아니, 짠지, 단지, 크기가 얼만지, 작은지, 큰지, 빛깔이, 색깔이 뭔지, 이게 다 속성이야. 퀄리티라고 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 알려고 하는 것이 그 속성들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있으면 그건 설명해야 돼. 단순한 인식으로 안 돼. 인식은 하나하나 있는 것을 아는 거고 그것이 연관되어 있을 때는 일정한 해석이 필요하다.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인간을 이해할 때는 뭘 알려고 그러냐? 유진이 뭘 알려고 그래? 인간을 안다 그 말은 뭘 안다는 소리야. 그 사람이 뭘 알아? 내가 유진이를 잘 알아. 유진이 내가 뭘 아는 거야? 어? 어? 감정기라고 쓰죠? 의미를 아는 거다.
근데 의미는 또 분석에 들어가면 네가 말한 대로 감정이야. 네가 어떤 감정에 있는지, 감정 중에서 좀 항구여일하게 깔려있는 감정을 정서라고 그런다. 정서. 개인차로 정서가 다르지. 또는 자기도 많이 정서가 바뀔 때가 많아. 어떤 약간 흥분된 상황으로 한 일주일이나 뭐 하루를 사는 경우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차분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울하게 살 수도 있지. 너 우울해? 재밌어? 너는 지금 그 정서에 있는 거야. 유준이는 우울해? 제가 너 재밌어? 둘이 똑같네. 어? 강의가 이렇게 어려운데 재밌다고? 이 특이한 제자들이라고. 자, 다시 사물에 대한 인식에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거지? 속성? 크게 말해. 크게 방송에 나오게. 속상입니다. 인간과학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려고 인간과학을 하는 거지? 의미입니다. 의미를 분석에 들어가면 정서. 감정과 정서. 그러면 근육이를 안다. 그러면 근육이를 안다는 것은 근육의 지금 어떤 존재감, 근육의 정서 상태, 근육의 감정 쓰는 방식, 성질이 급한지 느린지 이런 것들, 그런 거 알아가면은 그 사람을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속마음도 알게 돼. 어떻게 아느냐? 꿰뚫어 볼 수도 있고, 이심전심으로 상대방한테 물어서 알 수도 있고, 지가 못 참고 토로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알게 돼. 뭔가 끝까지 감추고 있다. 그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사람은 말하고 싶어 죽으니까 결국 말하게 된다. 특히 근육이는 말하지 않겠지만 내 조견 녀석은 말할 거야. 그지? 네. 말하고 싶어 죽어 그냥. 유진이는 말하고 싶어 죽고. 자, 공자가 한 단계 훨씬 높아. 소크라테스보다도. 이 사람은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도덕 철학을 해버렸어. 자연 철학적 방법. 문 속성을 인식하려고 그래, 사람한테. 응? 사람에 대해서 속성을 인식할 수도 있어요.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하나는 의사가 사람을 연구할 수 있다고. 인간 신체를. 또 다른 하나는 체육학 박사가 신체를 그야말로 체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지.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얼마만큼 발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그것은 인간학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과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를 일정한 다른 동물과 같은 생물로 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감정이 있는 동물을 인간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그러는 동물들,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영장류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알아야 돼? 인식론적 방법을 알아? 그것만으로 다 끝나? 응? 실험해서? 무슨 실험을 해? 동물을 갖고 실험을 하고 감옥 가고 싶어서 그래? 인식론적으로도 우리 사람 인체를 연구하듯이 연구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해석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동물하고 경우에는. 심지어 식물도 그래야 되는 거 있어. 미모사 같은 것들은 손대면 확 오그라져 버리잖아. 응? 식물들 중에는 음악 좋은 거 틀어주면 포도도 막 더 잘 많이 열리고 맛있고 그럴 수 있어. 약간 동물 같은 데가 있어요. 식물도. 그리고 한 가지는 모든 생명에게 공통된데 성장력은 공통된다고 그랬죠.
성장욕은 욕망이 나서 그건 감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지. 모든 감정은 공감이 가능하니까.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딱딱한 흙을 뚫고 고사리가 올라왔다. 조그맣게 올라왔어. 그걸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싶냐? 차마 못 밟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 성장력을 존중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더라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와, 이놈도 살려고 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온 가상하지. 그지? 꽃을 활짝 꽃이 피었어. 지금 많이 보내주더라 나한테. 응? 누가 나한테 보내준 건데? 엄청나게 이 장비가 이쁜 거야. 에? 뭐 이게 무슨 그냥 퀄리티만 속성만 연구할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마치 의미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한테 뭘 의미를 주고 있어.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잖아. 어? 이게 이 꽃이 우연히 진화해서 이게 도달한 게 아니라 이 아름답게 피어가지고 다른 곤충들을 유혹하려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도 유혹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건 자기 꽃가루를 옮길 수 있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거니까 분명히 유혹하려는 의미가 있어. 뭘로? 미학으로. 복잡한 뭐 인간 같은 미학은 아니겠지만 단순한 미학으로 사람도 곤충과 같은 동물이라 이걸 보고 좋아하는 거야. 다른 식물이 이걸 보고 좋아하진 않을 거야. 동물이 보고 좋아하는 거지. 얼마나 근데 이쁘냐. 어? 아, 난 우리 집 근처에는 이렇게 좋은 게 없더라고. 더 거미줄 쳐가지고. 어. 보이지? 어? 여러 개 많이 보내줬어. 자.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혁명의 공통점은 나중에 윌리엄 템플이 다시 논하게 된다. 르베예는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기하학, 산술, 의학, 점성학과 자연사물의 연구 및 예술 등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분야도 중국에서는 발달해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공자 이래 중국에서 윤리학이 다른 모든 학문에 대해 점하는 우월적 지위를 설명한다. 공자는 사람들에게 윤리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자신보다 앞선 철학자들의 아름다운 모든 문장을 4권으로 만들고 나서 자기 나름의 사상을 5번째 책으로 편찬했다. 자, 여기 4권은 사서삼경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서삼경을 만든 사람은 주의지 공자가 아닌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있고, 5번째 책은 논어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논어는 사서에 들어가 있어요. 사서가 뭐야 우리 유진이? 응? 옳지. 그 다음에 옳지. 잘 알고 있구만.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빼고 그래. 거기 논어 들어있잖아. 혹시 이건 또 5번째 책은 얘기가 아닐까? 얘기는 너무 두꺼워요. 서양 사람들이 몰랐어. 이 시대는 몰랐어. 이 느베의 시대에는. 여기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물론 중요한 대목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에서. 근데 이 사서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아. 그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얘기 이야기는 별로 안 하거든. 누군가 얘기를 어디까지 번역한 사람이 있긴 하는데 그 상당히 지나서 시기가 세월이 흘러서야. 자, 읽어봐. 이렇게 해서 공자는 다른 모든 학문 위에다 도덕의 과학을 올려놓았다. 공자 이후의 사람들은 도덕에 관해 연구해야만 중국에서 학사나 박사가 될 수 있었다. 중국에 3개의 철학파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선비들의 학파라고 불리는 공자학파는 다른 2개의 학파보다 우월하므로 이 제국에서 훌륭한 모든 사람은 공자의 학문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공자학파 다른 두 개는 도교와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불선 삼교라고 그러고 서로가 배제하지 않는다. 서로가 많이 융합되어 있다. 삼교융합이라고도 한다. 자. 류배에는 트리고와 마테오 리치가 준 정보에 따라 중국 제국이 철인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임을 확신하고 이를 아주 특이한 점으로 간주한다. 내가 또한 매우 특이하게 여기는 점은 이 철학자의 제자들이 지식과 현명의 특별한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법에 의해 이들만의 정사를 맡고 왕국의 권위를 바탕으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만다린, 관료, 문인들은 이 학파에서만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만다린은 포르투갈어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신사 있지 신사 중국의 신사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신사 과거 시험 급제해가지고 관직을 얻은 사람 신사. 또 관료라고 뒤에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뭘 정확히 표현을 못한 거야? 자. 군대의 통솔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학파는 이 공자 학파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 학파의 철학자들이며 모든 부대에서 이들의 처분을 명예롭게 실행한다. 공자 학파 즉 유생들이 문민 통제지요. 군대를 최고 사령관은 다 문민들이 하게 돼 있고 미국도 지금도 그러죠. 중국을 본따라서. 국방부 장관 민간인이야. 국방부 차관 3명 다 민간인이야. 육군 장관, 해군 장관 3명 다 민간인이라고. 거기 국장까지 다 민간인이라고.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국방부 차관을 민간인 하나, 차관 2명 해가지고 하나를 민간인으로 해놨죠.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라고 그래요. 군의 문민 통제. 그 전통은 중국에서 나온 것이다. 자. 확실히 지배권을 철학의 손안에 위치시키고 무력을 평화적으로 이성에 복종하게 만든 것은 공자에게 작은 영광이 아니다. 왕들에게 철학하게 하고 철학자들이 지배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그 무슨 행운을 도대체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철학자라고 필로소퍼로 자꾸 그러는데 필로소퍼라는 걸로 군자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군자는 인의예지의 덕을 수신해서 그걸 갖춘 사람인데 참 드문 사람들이거든. 인의예지면 지가 말석에 있죠. 인의예지 순서에서, 그렇지? 그런데 필로소퍼라는 말은 영어고 그 히라바 원어는 필로소포즈. 필로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피아를 사랑하는 사람들, 애지자라는 뜻이야. 애지자. 다른 말로 지혜만 사랑하고 다른 덕성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왕싸가지지. 그것을 군자를 이렇게 자꾸 철학자로 옮기면 철인치자로는 지혜로만 다스리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공명은 인자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거든.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이해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어짐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불인함을 어질지 못함을 미워할 수 있다. 인자만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미워해서 감옥에 쳐넣든지 다른 오랑캐 지역으로 추방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지 중용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대체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냥 봐줘. 자. 이런 보기 드문 정신은 중국 안에 이 두 가지 지복을 결합해야 한다. 공자의 덕목으로 최고 주권자 자신도 그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고 왕국의 모든 관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치자가 반드시 공자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이 제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들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르베예는 인덕을 제1의 덕목으로 치는 공자의 경험주의적 철학자들을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말하는 지혜, 소피아를 제1의 덕성으로 치는 합리주의적 철학자로 오인하고 중국의 군자, 군주, 신사위정자를 플라톤의 철인치자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약간의 오해를 제외하면 그는 대체로 중국과 공자 제자들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서 고든 길을 따라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대비와 비종교학적 불교 논의. 아주 일본을 안 좋게 묘사해. 싸나운 사람들. 자. 라무트 르베에는 이어서 역시 트리고의 기술에 근거해 중국의 역사에서 유학자들이 국가와 임금을 위해 필요하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애국심과 충성을 발휘하는 가운데 군인들보다 더 고귀한 용기를 보여왔고 또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또한 그는 이것을 두고 중국과 일본을 비교한다. 일본은 선비가 아니라 무사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사납고 아주 전투적인 기질 때문에 자신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토의나 이성보다는 무력을 더 사용하고 평화적 수단보다는 군사적 행동을 더 선호했다. 어떻게 이걸 확실히 알았느냐? 자비여 신부가 일찍이 들어가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나와서 이제 책도 쓰고 편지도 많이 보냈는데 이렇게 알았고, 히라길인가 히레길이 들어봤어? 사무라이 시대에는 덕천막부만 하더라도 그 서민 천민들이 사무라이를 어떻게 우습게 알거나 가벼이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 히라끼리의 권리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무사의 권리야, 특권이야. 죄가 없어, 그렇게 죽여버려도. 기분 나쁘게 느끼면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지, 그 사람들의 목숨을. 그런 것도 보고 그랬을 거야. 그런 권리, 법적으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설득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죽여버렸어. 다. 3만 명을 다 죽여버려. 가톨릭 농민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농민들을 다 3만 명을 죽여버려. 그 농민들도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싸워서 옥쇄해버려.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인이 살았던 집 있지? 그 집 왼쪽 오른쪽 다 죽여버려. 그래서 기독교를 뿌리를 뽑아버렸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게 묘사를. 자. 그러나 17세기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일본은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평화지향적이고 유학 경전이 보다 열성적으로 학습되던 시대였다. 르베예는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 자, 이걸 뭐 책 읽으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걸 알려면 도쿠가와 막부 시대 마지막 총기로 넘어가는 시대의 마지막 사무라이인가? 아니구나. 황혼의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응? 그러면은 서당 다니면서 또랑 건너뛰면서 계속 논어 경전을 외운 걸 요만한 애들이 한 7, 8살 되는 애들이 외고 다녀. 얼마나 서당이 많이 확산된지 알겠지.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빨리 서당 가라고 보내고. 그 이전에 서당이라는 게 없었는데 도쿠가와 막부 중기 이후에 쭉 생겨난 거야. 어느 정도 유교화가 진행이 된 거지. 사무라이는 칼의 문화잖아. 칼. 부세 문화로 좀 이동을 하는 사이에 서구화가 진행이 된 거야. 게다가 그는 결정적인 실언을 한다. 공자가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 특히 이웃의 모든 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지. 우리나라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전해주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뭐 유교 국가였고,
월남도 그러고, 그지? 이어서 르베에는 지금은 추적할 수 없는 크리스토프 보리 신부가 소개하는 석가모니의 철학을 논하고 있다. 석가 철학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만 나중에 예수의 신부들이 그렇듯이 그렇게 매도하는 내용은 아니다. 가령 이런 구절이 그렇다. 이들이 경배의 표현으로 많은 탑을 세우고 수많은 불상들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우상들에게 어떤 신성을 부여하진 않으며 이것들이 오직 덕성이 있고 뛰어난 성품의 사람들을 대변해 준다는 이유 때문에 공경한다. 즉, 이들이 우상을 갖고 있어도 우상 숭배자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선교사는 전부 우상 숭배 또는 우상 숭배자. 불교를 아예 우상 숭배라고 이름을 붙였고 불교도를 우상 숭배자로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에 이때여 르베에는 이 점에서 공자를 따르는 유자들은 우상 숭배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멀리 탈피해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선비들 또는 공자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져 있다. 트리고 신부가 자세하게 말하고 있듯이 중국 선비들은 어떠한 우상도 갖고 있지 않으며 유일신에게만 성스러운 공경을 드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관련해 신의 섭리를 경배한다. 그들이 보다 저급한 혼령들에 대해 일종의 제사를 지내도 그들의 상상은 그들을 천사나 어떤 지성적 존재와 같은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르베의 관심은 공자 철학만이 아니라 불교 철학에도 기독교와 합치되는 훌륭한 가르침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사카나 공자 사카는 석가모니. 또는 우리가 견문기에서 알 수 있는 지혜롭고 덕성이 있는 다른 몇몇 사람들의 동양 철학에서 누락되고 삭제된 사항들이 분명히 많을지라도 동양 철학은 매우 훌륭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고 보리 신부의 말처럼 이 가르침들의 대부분은 자연의 빛과 기독교의 진리들과 매우 일치한다. 불교에 대해서 이 정도 표현한 것은 내가 유일하다고 봐요. 모조리 불교를 비판했거든요. 특히 몽테소이 같은 자들은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불교든 유교든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훌륭한 도덕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사상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말하는 그리스 로마 사상보다 평가를 덜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들이야. 이 시대까지는. 좀 지나면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바뀌고 나중에는 3단계에 가서는 여기는 훨씬 우월하고 얘네들은 폭력적이고 정복적이고 제국주의적이고 아주 나쁘게 묘사해버려요. 지금 나쁘게 묘사하지는 않았어. 그리스 철학을. 아직도 그리스 철학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것마저도 완전히 청산되고 청소되는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야. 서양에 대한 믿음의 최후의 근거를 불신해버리는 거죠. 이런 거 배웠다고 우리는 전부 전쟁 좋아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능하고 모든 국가를 황무지로 만들 사상이라고. 이거 봐. 라모트 르베의 공자 추앙. 기독교 성직자 라모트 르베에는 만약 유럽에서 이교도의 화형식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교도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공자를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놓는 것을 거부하고 천국에 보내야 한다고 외칠 정도로 공자를 숭배했다. 르베에는 공자의 철학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도 칭송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트리고 신부 자신의 말을 쓰자면 공자의 삶이 성스러움으로 가득했고 그에 대해 글을 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공자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에 대해 쓴 모든 이들은 공자의 삶은 어떠한 왕들도 공자의 한 문장이라도 잘못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경탄하게 만들었다고 확신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그가 공자를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인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반열로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우리가 이미 언급한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과 함께 공자에 대한 기억을 공경하지 않거나 참으로 공자보다 더 덕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소크라테스와 피타고라스에 의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공자에 의한 구원은 단념한다면 우리 모두는 아주 부당하고 동시에 아주 무모할 것이다. 나아가 공자는 소크라테스나 피타고라스만큼 모든 사랑을 다 받아야 옳다고 말한다. 공자가 전능하고 전선한 제1원인의 단일성을 이들보다 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르베에는 기독교의 소위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의 두 번째 규범을 공자의 인의 소극적 개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와 연결시켜 공자의 도덕 철학과 기독교 규범의 합치성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 규범을 형성하는 이웃에 대한 자비와 관련하여 공자로부터 유래한 모든 중국 도덕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하지 말라는 가르침보다 더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마테오 리치의 비망록은 확신시켜주고 있다. 르베에는 이로써 공자 철학을 기독교 세계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겉으로 중국 이교 철학에 대한 유보와 거리낌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내심은 기독교보다 공자 철학 쪽으로 더 기울어졌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가 환희 속에서 거룩한 공자님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라고 외치는 것을 참고 있는 것처럼 비칠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말과 함께 르베에의 공자평가는 이후 거듭 인용되며 유럽 사상계에 심대한 반향을 일으킨다. 르베에와 같은 대철학자가 공자 경전 번역서들이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전에 트리고의 저작만을 읽고도 공자 철학과 중국 정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그가 이교도들의 덕성에 관하여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이 공자 찬양의 철학적, 정치적 중요성은 모레리가 1년 뒤에 출간한 역사 대사전에서 중국 문화의 권위자로 라모트르베를 트리고 마르티니와 함께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저명한 동양 여행가이자 저술가인 프랑스와 베르니에는 르베에의 저 책을 읽고 공자 철학 발견의 감격을 이렇게 토로했다. 아, 공자가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군주의 행동과 국가의 통치에 대해 얼마나 위대한 안목을 가졌는지. 그분은 그들이 덕스러울 때만 행복하다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덕행구복 이 말을 그렇게 말한 거야. 행복은 덕행으로 구하는 것이다. 행복이 뭐야, 우리 유진이? 행복이요? 그러기도. 행복이 뭐야? 만족을 또 충족해? 결핍이 충족되는 거겠지. 불만족이 충족되는 거. 그런 상태야? 너는 기쁨을 말하고 있다고. 뭐든지 욕구는 동시에 결핍되어 있다는 거잖아. 뭘 바란다는 것은. 원트가 두 가지 뜻이 다 있듯이 결핍과 원함이라는. 그걸 충족시키면 늘 기쁨이 있어. 플레저가. 에? 만족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동물도 있고 우리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나? 기쁘려고 사냐고. 행복은 쉽게 말하면 행복감이야. 행복은 감. 행복이 무슨 실체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게 감정해야 된다고. 행복감인데 행복감은 다른 말로 즐거움이다.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 아까 결핍된 것을
충족시키면 만족감으로서의 기쁨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혼자도 가능한 거야. 혼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잖아. 또는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또는 자기에게 뭐가 없었는데 돈이 1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을 구했어. 그러면 기쁘지. 응? 벌었다면 기쁘고, 훔쳤다고도 기쁘고, 거기는 아무 도덕성이 없어요. 기쁘다는 거는 사실 팩트일 뿐이지. 그런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만 나오느냐. 맛있는 밥을 먹는다. 유진이하고 유진이가 혼자 먹어. 그러다가 친구랑 같이 먹어. 사주와 친구를. 자기 손해야. 기쁨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야. 자기 용돈 사라지니까. 그런데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단 말이야. 그 식사 자리는 즐거웠니? 라고 물어야지 기뻤니? 라고 묻는 그건 병신이나 그런 말을 쓰지. 그건 꼭 다른 사람과 공감이 있는 경우에만 즐거움을 느낀다.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공감적으로 저 사람이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걸 내가 공감해서 나도 공감적 맛있음을 느끼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서로 그 만족감을 서로 공감하는 거라고. 공감할 때는 즐거움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사주면서 돈은 손해나더라도 굳이 따지면 손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운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만남은 즐거웠니라고 해야 맞지, 기뻤니라고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기쁘다는 말을 쓸 수도 있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드디어 만나서 기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만남 자체가 기쁜 거니까. 근데 만남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염두에 두고 공감을 염두에 두면은 늘 그 만남은 즐거웠니라고 그래야 된다. 어? 걔하고 노니까 즐거웠냐? 즐거웠지? 걔하고 노니까 기뻤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둘이 누구하고 한 말, 거기에는 서로 공감하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었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 그때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즐거움은 어느 때 느끼느냐? 그렇게 단순한 기쁨이라도 같이 나눌 때, 공감적으로 나눌 때 느껴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첫 번째 그게 즐거움이 느껴지는 경우야. 그런데 맛있는 걸 자기 엄마도 모르게 저만 먹고 있지. 그러면은 기쁠 수 있지만 상당히 괴로워요. 즐거움은 반대야. 모르게 먹는 것도 그렇겠지만 집에 갖고 갈 수가 없어 혼자만 먹을 때 약간 괴로워. 양심은 가책이 느껴져갖고 엄마는 빡빡 굶고 있는데 자기 애인한테 주고 싶은데 여기서 먹어야 돼. 지금 예의를 차리고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해야 돼. 이거 맛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 그런 고민을 하고 먹을 때 결국은 먹어버리지. 먹어버리면 안 좋아 기분이. 응? 즐겁지 않다고. 기쁜데 먹어서 기쁜데 즐겁지 않은 기쁨도 있다는 거 알겠지? 그런데 말이지. 두 번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어떤 경우든 뭐 그게 재미든 그런 좋은 기쁨이든 이걸 공감할 때 즐거움이 느껴지는 건 공감으로부터 무조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재미 그런 걸 넘어가서 아름다움을 공감할 때. 아름다운 공감은 자연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연미에서 발생하게 되면 즐거움이, 미의 감상과 즐거움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렇게 만들어주신 조물주하고 무슨 뭐 소통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나 착각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 진짜로 그건 보고 싶은 꽃을 봐서 기쁜 것이지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은 미학적인 자연미지 즐거움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동시에 그 예술 기획, 그걸 그린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그렸잖아. 그걸 내가 공감을 하게 된다고. 공감을 얻을 때 그림이 잘 팔리지. 예술 작품은 반드시 공감을 매개로 해야 돼요.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만든 그 사람과 내가 공감을 하는 거라고. 그때 또 즐거움을 느껴요.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때 아주 좋은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봤을 때. 알겠지, 유진이? 세 번째는
덕행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껴. 응? 자,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나의 덕행이고 정치적인 덕행이지. 근데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고문대에서 거의 병신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병신이 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러니까 기쁨과 정반대인 아픔을 느껴요. 그렇지만 즐거워. 말 않고 자기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고문도 이겨내면서 말하지 않고 독립운동이 계속되게 만들 수 있을 때 엄청난 즐거움을 덕행에서 느끼는 거라고. 응?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단순한 덕행인데 도와주면 자기한테는 그 금전과 관련해서는 금전욕이 손상되니까 금전욕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금전을 더 없애버리는 거니까 아프지. 그렇지만은 도와주는 그 덕행은 즐거움을 준다. 그 즐거움을, 그런데 즐거우려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왜 그럴까? 덕행을 목적의식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인간은. 왜 그럴까? 응? 응? 의무감으로 하지 목적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유는 의무적으로 남을 돕게 돼 있다. 근데 그걸 목적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손해를 많이 봐요.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고. 돈을 10만 원 딱 줬어, 근육이한테. 내가 한 번도 못 줬어. 5만 원 줬어. 아까워서 못 주겠어. 손해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건. 고민을 많이 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목적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독립운동? 덕행이니까 즐거우려고 한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희생이 엄청나게 따라요.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일관되게 하면 언젠가는 걸려.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경우가 걸린다. 목숨까지 희생은 단순히 호주머니 돈으로에서부터 목돈을 시작해서 경제적 손실을 넘어갔고 도덕적인 자기 체면을 깎아야 될 수도 있고 자기 사회적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지. 또는 목숨이 진짜로 끊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응? 내가 친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다. 물론 엄청난 덕행이잖아. 거짓말 해갖고 자기가 다 뒤집어 썼어. 아주 대단히 덕스러운 거짓말이야. 칸트 같은 쪼다는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 거짓말은 다 감옥 가야 된다. 칸트는. 화이트 라이는 무해한 거짓말을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는데 덕스러운 거짓말은 그걸 넘어서는 거야. 친구의 잘못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자기가 했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친구를 무사하게 만드는 거나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자기 아군들을 살리기 위해서 1시간만 거짓말하고 있으면 아군들은 이동할 것 같으니까 1시간 버틸라고 그러는데 적군이야 뭐 포로로 잡았으면 죽으라고 고문하겠지. 뭐 장교를 잡았으면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다 뭐 팔도 병신되고 다리도 끊어져 버리고 막 그러겠지. 얼마나 손실이 큰 거야. 그렇지만 다른 자기 우군을 위한, 아군을 위한 자기 희생이지. 즐거움은 이때, 고통은 극한적이라고. 그런데 뭐 자발적으로 뭐 사람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움직이겠어? 어? 친구를 돕는데 돈을 안 쓰고 몸으로 도울 수도 있어. 가서 이삿짐 같이 나눠주고 어쩌고. 근데 그거 하고 싶냐? 얼마나 힘든데? 이삿짐 뭐 우리 잘 들으라고 장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잘 집어넣으라고 있기 때문에 옮기려면 위험해. 잘 들어지도 않고 그냥 서랍장이나 확 빠져버리고 그냥 들라. 스카이탭으로 붙여갖고 옮겨야 돼. 네? 잘못 싣고 가다가 서랍장만 빠져버리고 온 경우도 있어. 딱 붙여놔야 되는데. 이 몸으로 때우려고도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운다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서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행복을 목적으로 남을 돕는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야. 리절트 인이라고. 덕행을 했는데 그 결과에 즐거움도 따르는 것이지 목적의식적으로 하는 게
모든 덕행은 의무적으로 해요. 의무 강도가 크냐 작냐는 다를 뿐이고 매 경우마다. 의무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걸로 듣거나 그러진 않지. 뭐 위반하는 정도까지 생기기도 하니까. 근데 덕행도 인이예지처럼 큰 덕행을 대덕이라고 그래. 군자들이 할 수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군자를 지망을 해야 되겠지. 자발적으로 지망을 해야 돼. 근데 자기 그런 거 하기 싫으면 그냥 소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인도 덕이 있는 거야. 소인지덕 또는 소인의 중덕도 있는 거야. 중용도. 소인의 덕목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지? 한번 내가 말해줬지, 유진이. 모든 덕목은 의무적으로 한다. 근데 소인의 덕목은 뭐가 있어? 소인이 몰라. 지가 소인이면서 몰라. 도덕? 어? 도덕률. 도덕률. 동호반복을 있어. 소인의 도덕률리가 뭐냐고. 인이예지는 그들도 아는데 조금씩 하다 말겠지. 아주 좁은 범위에서. 사랑 그러면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겠지. 아니면 자기 애인이나. 조국을 사랑하라면 이거 목숨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 버리니까. 어? 소인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근면이다. 부지런함. 두 번째 덕목은 어떤 것이야? 검소함이다. 응? 쭉 기타 이제 나열되는 거야. 세 번째는 이제 청결, 몸의 청결. 이 소덕들의 특징은 자기한테 이익이고 남한테는 이익이 안 가는 거야. 간접적으로 피해를 안 주는 정도야. 만약 자기를 깨끗이 하면 옆에 사람은 냄새 안 나게 만드니까 피해를 간접적으로 안 주는 것이지. 응? 피해를 막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피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 자기한테만 좋은 거야. 깨끗하면 자기한테 좋지 뭐. 그지? 또 미난한 거. 자기 이익이 밝은 거. 미난하게 밝아서 추구할 수 있는 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모조리 국가 부담이야. 국가가 먹여 살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미난한 그런 공리적인 측면에서 공을 세우고 그 이익을 얻는 측면에서 미난한 사람들이 자기도 먹여 살리고 처자식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야. 이익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늘 멍청스럽게 굶으면 굶어 죽는 수가 있지. 가정이 깨져버려. 근데 이건 웬만한 사람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있다고 해서 대덕자인 건 아니지. 군자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전략 그런 거. 전략은 국가도 대단히 중요한 거. 예산 절감해서 쓰는 거. 공자도 여러 번 강조했지. 절용이라고 그랬어. 씀씀이를 줄이는 거. 절용. 뭐 한없이 나열할 수 있겠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또 뭐가 있어 유진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남한테는 이익이 안 되지만 꼭 지켜야 될 어떤 생활상 또는 장사하는 데 이런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그 뒤에도 더 있을 수 있는 상호주의. 줬으면 받고 주고 받고. 상호주의. 아주 낮은 단계의 도덕이야. 높은 단계는 이는 사랑인데 사랑은 대가 없이 베푸는 거지. 심지어는 목숨도 내놔야 돼. 살신성인. 자기 자신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여기까지 가면 궁극 경제. 소인들은 흉내도 못 내지. 아까 독립투쟁을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고문대에서 그런 걸 살신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살신성인은 뭐 일반 소인들은 못하느냐? 못하지. 그러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걸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등병도 목숨 바쳐서 나라 지키는 거야. 그지? 살신성인한 거지.
이등변도 하나는 모르겠지만 많이 모이면 군자 못지않은 역할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어? 읽어봐.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그토록 많은 지혜, 그토록 많은 현명, 그토록 많은 진실성, 그토록 많은 경외심, 그토록 많은 박애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성을 추구하지 않는 또는 훌륭한 정보를 위해서든 삶의 특별한 행동을 위해서든 그 어떤 현명한 가르침을 내포하지 않는 단 하나의 단락도, 단 하나의 단편도, 단 하나의 일화도, 단 하나의 요구도, 단 하나의 대답도 없었습니다. 나는 라모트 르베 씨의 글을 읽고 그가 거룩한 공자님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가 만약 그분의 저작을 보았더라면 무슨 말을 못했겠습니까? 또는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너는 가서 그걸 하고 내가 읽을게. 엄청난 지금 공자 숭배를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공자를 존경하는 선이 아니야. 르베가 거룩한 공자님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라고 말할 뻔했다는 베르니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닐 것이다. 얼마나 공자를 숭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르베가, 라모트 르베가. 르베는 1640년대에 유럽의 이교도 화형식이 벌어진다면 공자를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놓는 것을 거부하고 천국에 보내야 한다고 외칠 정도로 공자를 추앙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공자 숭배는, 르베의 공자 숭배는 베르니의 보고에 의하면 유럽의 기독교인들의 구원을 거룩한 공자님의 기도에 맡길 수준으로까지 한껏 고양되고 있다. 거룩한 공자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럽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간원할 만큼 공자에 대한 찬양이 크게 달하고 있죠. 자, 존앱 조금 더 들어가죠. 르베가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존앱. 존 웹의 중국 예찬 1669년 예수의 신부들의 보고서들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가들의 기행문들은 내전의 여파와 왕정 복고 직후 수년간의 소용돌이 속에 살던 영국 독자들에게 특히 호소력을 가졌다. 이 기행문들은 안정적 군주정에 의해 다스려지고 외견상 무한한 자원과 상상할 수 없는 국부의 축복을 받은 이상국가로 보이는 중국에 대한 일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들은 중국이 시기상 노아의 홍수에 앞서고 따라서 노아의 대홍수와 관한 구약 성서의 기록의 신빙성에 도전하는 부단한 역사 기록을 유지해 왔다는 증거를 포함하고 있었다. 존 웹은 중국 고대에 대한 예수의 신부들의 보고서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수정된 성서 해석안에 일치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이 해법으로 그는 중국의 모범적 지위가 원시 언어 보유의 결과이고 원시 언어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전하다가 무너뜨려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결하지 못하도록 모든 언어를 거기 붙여 있는 사람들을 뭉탱이해서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원시 언어는 그게 언어가 분화되기 전에 언어, 그러니까 아담이 쓰던 언어야. 원시 언어나 아담의 언어나 같은 말이야. 자. 중국의 사회적 정치적 덕성이 순수한 노화적 기원의 규결이라고 주장하고자 했다. 성서 이야기의 수정을 통해 그의 중국 예찬은 성서를 읽는 독자 대중과 가톨릭 국왕에게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고된 영국 군주정을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상화된 보고들에 빗대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의 시도에 정치적으로 보다 안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공자를 이 왕정 복고 세력들이 대단히 좋아했어요. 찰스 2세나 제임스 2세가 다 공자를 좋아했고 중국을 좋아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비판하는 건 상당히 좀 허락된 길이기도 한 거야. 자.
존 웹은 단순히 중국에 대해 여행가들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해석하고 신화지리의 불륜적 야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최초의 영국인이었다. 그는 독일 철학자들이 사실에 대한 단조로운 헌신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가는 가치 지각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가치 차원에 대한 그의 감각은 그가 중국의 정크선이나 포병대에 대해서가 아니라 중국 철학, 중국 정부제도, 중국어에 대해 찬사를 보낸 사실에서 가장 잘 입증된다. 웹은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20년 전인 1669년 중국 제국의 원어가 원시 언어일 개연성의 입증을 시도하는 역사적 원고. 웃기죠. 근데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건 원시 언어는 노아의 방주와 연결된 거야. 노아의 방주에서는 노아 식구들만 살아남잖아. 그 식구들은 같은 언어를 썼을 거라고 봐야 되고 그 언어는 아담이 쓰던 언어였을 거라고 보는 거야. 예? 노아가 자꾸 등장하는 거고 혹시 노아의 후손들이 중국 사람들이 노아 후손들이 아닌가? 그래야 원시 언어를 쓴다는 자기들 말을 정당할 수 있지. 그리고 노아의 뭐 넷째 아들의 무슨 자손이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중국어 언어가 원시 언어일 개연성 그랬는데 그 영어를 보면 unhistorical essay라고 되어 있죠. sick이라는 표시는 그대로 그 말이야. 써져 있는 그대로 한다 그런 뜻이야. 그대로. 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언이라고 했을까? 내가 그냥 원래 원문이 언으로 됐으니까 그대로라고 해놓은 거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시 히스토리컬이라는 단어는 이스토리컬이라고 발음이 됐다고 H 발음 없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때 불어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불어는 H 발음 안 해요. 이스토리컬. 그러니까 언이 된 거지. 모음 앞에서는 언은 언으로 바뀌니까 뭐 설명을 하니까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게 숨어 있어. 우리 유진이는 또 건성으로 보고 넘어갔을 거야. 이거 잘못됐는데? 잘못됐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씩 해놨구나.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H 발음이 없었다고 추정해야지. 책 제목을 이렇게 틀릴 수 있어. 아무런다고. 그지? 그러잖아. 자. 를 출판했다. 그는 당대 유명한 건축가인 이니고 둔스의 조력자로서 윌튼 하우스, 윌트셔 소리스베리 소재를 공동 설계했고 찰스 2세의 명을 받아 그린위치 공원을 개축한 건축가이자 철학자였다. 찰스 2세의 칙령에 따라 당시 영국에서 모든 서적은 런던 왕립협회의 검토와 인준 뒤에만 출판할 수 있었는다. 이 책은 1669년 왕립협회의 검토와 인준을 받고 출판되었다. 찰스 2세에 대한 헌사와 성군이 되라는 압력. 존 웹은 중국어를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